나서 임신했습니다. 이제 3개월 차예요. 지난주에 초음파를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아들. 원래대로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여야 맞겠죠. 아시잖아요. 제가 이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장장 4년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되었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에 다시는 엄마라는 이름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몇 년간 저를 밥벌어지 열매 맺지 못하는 독한 나무, 남편 집안 말아먹을 년이라고 부르던 시어머니가 지금 저를 여왕처럼 떠받들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비둘기 죽을 끓이고 오골개에 한약을 다려오세요.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시고 온 동네 방네 다니며 자랑을 하십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목청을 높이세요. 우리 며느리 혜린이가 드디어 해냈어. 우리 집안 장손이야, 장손. 의사가 고추 달린 아들이라네. 어머님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십니다. 아마 이 평택 파영태 이 바닥에서 우리 시댁 경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모르십니다. 어머님이 제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고 우리 장손 할미가 기다린다 라고 하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는지 그분은 꿈에도 모르십니다. 그 손이 닿을 때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뻣뻣하게 굳어버려요. 마치 수천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제 살가죽 밑을 파고들며 꿈틀거리는 것 같이 징그럽고 역겨워요.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아서 어머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어요. 제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다는 걸 들킬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지금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옥 같은 공포 위에 서 있어요.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이 집안은 문자 그대로 박살이 날 겁니다. 그리고 제 남편, 그 착한 사람은 아마 숨도 못 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치도록 모르겠습니다. 제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시어머니가 그토록 끔찍하게 아끼는 이 장손이 제 남편의 아들인지 아니면 시아버지의 아들인지 말입니다. 하늘이시여, 저는 도대체 어쩌면 좋습니까? 이 아이가 시어머니의 손자입니까? 아니면 제 남편의 동생입니까?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비슷한 고통 속에 계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의 구독과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사연자분을 위한 진심 어린 위로를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혜린 씨. 어렵게 용기 내어 황혼의 사연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참 제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너무나 가혹하고 충격적이어서 방금 혜린 씨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도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2번의 유산 끝에 찾아온 임신. 시어머니의 지극정성,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해피엔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혜린 씨는 지금 역겹다, 구더기가 기어다닌다, 공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아이가 내 남편의 아이입니까? 아니면 남편의 동생입니까? 혜린 씨,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비극이자 명백한 범죄의 영역입니다. 이토록 잔인한 비밀을 그 작은 몸으로 혼자 견디고 계셨군요. 보내주신 프로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혜린, 올해 29세, 강원도 출신으로 현재 평택, 객태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계시고 봉제 공장 일을 하셨고요. 남편분은 33세 외동아들, 그리고 시댁에는 58세 시아버지와 55세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수님. 남편은 3대 독자 외동이고 시부모님 두 분 다 교수님과 연배가 비슷하세요. 편지에서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신 부분이 과거 2번의 유산 과정에서 겪은 시어머니의 모진 학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 3개월 차에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이 시점에서 진퇴양난에 빠지셨다고요. 아이가 생기기 전 혜린 씨가 생지옥이라고 표현하셨던 그 시간들, 시집살이가 도대체 어땠는지, 그리고 그 2번의 아픔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만약 지금 뱃속에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난 4년이 그냥 지옥이었다고 말했을 거예요. 4년 중 3년은 눈물로 보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저는 공장 직공이었고 남편은 기술자였는데 그 사람은 참 선하고 성실했어요. 저를 끔찍이 아껴줬고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겨서 정말 기뻤어요. 일찍 손주 안겨드리면 시부모님도 좋아하실 줄 알았죠. 하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첫 아이는 8주 만에 유산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몸이 약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는 며칠을 울기만 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위로해 줬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처녀 때 몸을 얼마나 굴렸으면 애 하나 못 지키냐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시작됐죠.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고 1년 뒤 다시 임신했어요. 이번엔 정말 필사적이었어요. 공장도 무급휴직하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숨만 쉬면서 태교를 했어요. 그런데 14주, 거의 4개월이 다 되어서 검진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심장이 멈췄다고요. 계류유산이었습니다. 교수님, 여자가 제 뱃속에 생명을 잃는다는 건 뼈가 녹는 고통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2번이나 겪었어요.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건 남편뿐이었어요. 남편도 같이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자식은 하늘이 주는 거래.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난 아이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돼. 절대 당신 안 버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셨어요. 눈빛부터 달라지셨죠. 아침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저를 쥐잡듯이 잡으셨어요. 방문을 걷어차고 살림살이를 집어던지고요. 제 이름은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저를 이 물건 밥벌어지라고 부르셨죠. 시아버지가 계시든 남편이 있든 상관 안 하셨어요. 제 면전에 대고 소리치셨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였나. 넌 열매도 못 맺는 성녀시야. 대 끊어먹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왔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밥은 잘도 넘어간다. 심지어 동네방네 다니며 제 흉을 보셨어요. 대문 앞에 서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악을 쓰셨죠. 아니, 우리 아들은 저렇게 멀쩡한데 어디서 불임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 망치게 생겼어. 옛날에 낙태를 밥 먹듯이 해서 자궁이 망가진 게 틀림없어. 저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기만 했어요. 감히 말대꾸는 상상도 못했죠. 제가 입이라도 뻥긋하면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을 부라리냐, 근본 없는 년이라며 난리가 났으니까요. 정말 숨이 막히는군요. 아이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시어머니로부터 인격 살인에 가까운 언어 폭력을 매일 당하셨다니요. 대다를 잊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며느리에게 몽땅 뒤집어 씌우고 화풀이를 하신 거네요. 남편분은요? 혜린 씨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외동아들이면 집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나요? 왜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까? 남편도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외동이라 효심이 지극한 사람인데 어머니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불같으셔서 남편이 제 편을 한마디라도 들면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을 하셨거든요. 머리를 벽에 쿵쿵 투시면서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핏덩이 때부터 키워놨더니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애미를 버려? 이 불효자식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확 혀 깨물고 죽어버려야지. 이러시니 남편도 겁에 질려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밤에 방문을 잠그고 나서야 저를 안고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나 때문에 조금만 참아줘. 내가 죄인이야. 그러다 남편이 결단을 내렸어요. 해외 파견 근무 해외 5, 2 파기연을 자원해서 가겠다고요. 몇 년 바짝 벌어서 목돈 마련하면 집 짓고 분가해서 나가자고요. 당신 여기 계속 있으면 말라 죽어. 내가 멀리 떠나 있으면 어머니도 당신을 좀 덜 괴롭히실 거야. 내가 얼른 돈 벌어서 당신 이 지옥에서 꺼내줄게. 그렇게 남편은 떠났어요. 외국으로 간 지 이제 6개월 됐네요. 저를 살리려고 떠난 건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더 끔찍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희망을 품고 떠났군요. 그리고 지난 6개월 혜린 씨는 그 집에서 시부모님과 단셋이서만 지내셨고요. 외로움,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프로필에 있는 58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만든 그 지옥 속에서 시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며느리 편을 좀 들어주셨나요? 아니면 방관자였나요? 시아버지는 그림자 같은 분이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짐승 취급할 때도 거의 나서지 않으셨죠. 그냥 묵묵부답. 가끔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쌍욕을 퍼부으면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치시는 게 전부였어요. 임자, 그 입 좀 다물어. 시끄러워서 집구석에 붙어 있을 수가 없네. 그럼 어머님도 잠시 조용해지셨지만 그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란 건 알았어요. 며느리한테 그러지 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신 적 없으니까요. 그저 매일 밤 혼자 소주를 드셨어요. 남편이 떠나고 저와 시부모님 셋만 남겨진 그 적막한 집에서 바로 그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 방금 혜린 씨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6개월, 보호막 하나 없이 남겨진 집. 그때 인생 최악의 비극이 시작되었다고요.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매일 성녀라고 모욕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교수님,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너무 더러워요. 제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너무 추잡해서 3개월 전 일인데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날은 음력 14일 보름 전날이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이 옆마을에 사시는데 그 집 제사가 있어서 아침 일찍 가셨어요. 오후에 전화를 하셔서 친구가 자고 가라니 내일 아침에나 갈 거다.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라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보같이 기뻐했어요. 아, 살았다. 오늘 밤은 요감 먹고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겠구나. 라면 하나 끓여 먹고 TV 보면서 다리 뻗고 자야지.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시아버지는 오후에 나가셨다가 저녁 7시쯤 들어오셨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는데 삶은 닭 한 마리와 소주 한 병이 들어있었죠.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얼른 상을 차렸어요.
요리하는 소리 내기도 싫어서 나물 조금이랑 땅콩만 볶아서 내갔죠. 아버님 식사하세요 하고 불렀어요. 아버님은 식탁에 앉더니 닭다리 하나를 찢어서 제 밥그릇에 툭 던지셨어요. 먹어라. 젓가락처럼 말라빠져가지고는 스. 그러니까 애가 들어서겠냐. 교수님. 시아버지조차 저를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지만 아무 말 없이 밥을 입에 쑤셔 넣었어요. 시아버지는 계속 술을 드셨어요. 한 잔, 두 잔, 그러면서 혼잣말로 욕을 중얼거리셨어요. 빌어먹을 세상, 시끄러운 여편네들. 아마 제 욕도 있었겠죠. 저는 도망치듯 밥을 먹고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고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아버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목구멍으로 응 소리만 내셨죠.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안 좋았어요. 불을 끄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는데 아래층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 술병 내려놓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잠이 안 왔어요. 그 넓은 집에 시아버지와 저 단둘뿐이라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한밤중 아마 11시가 넘었을 거예요. 계단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아주 무겁고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제 방문 앞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딱 멈췄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문손잡이가 돌아갔어요. 철컥, 철컥. 문은 잠겨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쾅쾅쾅.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혜린아, 문 열어라. 완전히 술에 절어 혀가 꼬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대답도 못했어요. 그러자 더 세게 문을 걷어차셨어요. 문 안 열어. 내가 열라고 했다. 귀 먹었어? 그러더니 쇠붙이 소리가 났어요. 예비 열쇠였어요. 시어머니가 하나, 시아버지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 망할 놈의 예비 열쇠요.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어둠 속에 시아버지가 거대한 산처럼 서 계셨는데 역한 술 냄새가 방 안으로 확 끼쳐 들어왔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제발 나가세요.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들어와서 방문을 쾅 닫으셨어요. 그리고 침대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셨어요. 저는 구석으로 몰렸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아버님, 제발요. 취하셨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며느리예요. 이러시면 소리 지를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듣게 소리 지를 거라고요. 제가 울면서 애원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픽 하고 웃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그 소름 끼치는 웃음. 소리 질러봐. 어디 한번 질러보라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밤에 무슨 짓 하는지 광고하고 싶으면 해봐. 네 시어미는 없고 네 남편은 외국에 있어. 여기서 널 구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으냐, 교수님. 그러고는 제 귀에 대고 악마 같은 말을 속삭였어요. 네 시어미가 널 보고 성녀신이라고 했지? 밭이 안 좋아서 씨를 못 품는다고? 네 남편도 없으니 어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제 입을 틀어막고 저를 범했습니다. 교수님, 그 사람은 시아버지가 아니라 악마였어요. 혜린 씨, 진정하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끔찍한 비극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늘이 노할 폐륜 범죄입니다. 그때 혜린 씨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를 때 교수님,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반항했어요. 핥히고 물어뜯고 그 사람 팔을 깨물었는데 힘이 너무 셌어요. 술 취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뺨을 몇 대 맞았는데 눈앞이 번쩍하더니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시어미가 널 성녀라고 했지? 라는 말을 뱉는 순간 무언가 툭 끊어졌어요.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모든 서름, 매일 밤 혼자 삼켰던 눈물, 그 억울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증오스럽고 저를 이 지옥에 버리고 간 남편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러자 제가 저항을 멈췄습니다. 그냥 시체처럼 굳어버렸어요. 아마 그때 저는 죽고 싶었나 봐요. 스스로를 파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더럽고 역겨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친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라고요. 당신이 나보고 애 못 낳는다고 무시했지? 여기 당신 남편이 무슨 짓을 하는지 봐라. 세상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정말 더러운 년이에요. 혜린 씨 멈추세요. 제 눈 똑바로 보세요. 혜린 씨는 더러운 여자가 아닙니다. 제 말 명심해서 들으세요. 방금 말씀하신 저항을 멈췄다, 복수라고 생각했다. 그거 혜린 씨 잘못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심리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방어 기제예요. 특히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일 때 피해자는 극도의 충격으로 인해 몸이 마비됩니다. 이걸 긴장성 부동화 토닉, 임모빌리라고 해요. 혜린 씨가 쓴 표현 그대로 시체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혜린 씨는 반항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셧다운 시켜버린 겁니다. 게다가 3년 넘게 지속된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 성녀라는 모욕. 이미 혜린 씨의 자존감과 저항 의지는 바닥난 상태였어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100% 아니 1000%그 짐승 같은 시아버지의 죄입니다. 그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은 어땠습니까? 그 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제 자신이 너무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로 기어가서 비누 하나를 다 쓸 때까지 몸을 문질렀어요. 피부가 벗겨져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닦았어요. 아직도 그 사람의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소리도 못 내고 울면서 씻고 또 씻었어요. 한참 뒤에 옷을 챙겨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제발 그 사람이 없기를, 차라리 자고 있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 사람은 식탁에 앉아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멀쩡한 정신으로요. 저를 보더니 눈은 마주치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내가 과음을 해서 필름이 끊겼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뻔뻔하게 덧붙이더라고요. 너 어제 일은 없었던 걸로 해라. 알아들었냐? 네가 입 뻥긋하면 이 집안 박살나는 거야. 네 남편 놈이 알면 걔가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도 이 집에서 무사하지 못해. 교수님,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협박을 했어요. 저는 계단에 서서 얼어붙은 채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기계처럼요. 무서웠으니까요. 남편이 알게 되는 게 죽기보다 두려웠으니까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돌아오셨고 오자마자 또 저를 잡기 시작하셨어요.
하루 집 비웠다고 집구석 꼴봐라 먹고 자는 것밖에 모르는 식충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공장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지옥은 수천 배 더 끔찍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한 공간에 있는 게 공포 그 자체였어요. 밥 먹을 때도 고개를 못 들고 먹자마자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어요. 시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할 때마다 심장이 탔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공장에서 야근을 자청했어요. 그 더러운 집, 악마가 사는 집에 1분 1초도 둘이 있기 싫었으니까요. 기가 막히는군요. 술김에 저지른 실수라고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인 며느리를 협박해 입을 막다니요. 혜린 씨는 공포와 혐오 속에서 야근으로 도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셨군요. 이미 거기가 지옥의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운명의 장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네,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신이 저를 버리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3, 4일쯤 지났을 거예요. 공장에서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아주 밝더라고요. 회사에서 특별 휴가를 받았다면서 저 보고 싶어서 말도 없이 지금 오는 길이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살았구나 싶어서요. 남편이 오면 시아버지가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할 테니까요. 그냥 남편 얼굴 보고 그 품에 안겨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왔고 우리는 6개월 만에 만난 신혼부부니까 당연히 부부관계가 있었어요. 남편이 머문 3일, 그 3일이 지난 6개월 중 제가 유일하게 사람답게 숨 쉰 시간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아들 앞이라 그런지 평범한 척 연기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아들 눈치 보느라 잔소리를 덜 하셨고요. 하지만 3일은 너무 짧았어요. 남편이 다시 떠나는 날 터미널에서 저를 꼭 안고 말했어요. 조금만 더 고생해. 내가 곧 데리러 올게. 저는 사실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아버지라는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남편 얼굴을 보니 타지 생활에 찌들어 까맣게 탄 얼굴을 보니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말하면 이 사람은 무너질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 들거나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몰라요.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피울음을 속으로 삼키고 웃으며 보냈어요. 그리고 진짜 비극은 한 달 뒤에 찾아왔어요. 그 끔찍했던 밤으로부터 한 달, 그리고 남편이 다녀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생리가 멈췄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5일, 7일, 1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몰래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확인했는데 선명한 2줄이었어요. 2줄. 불임이라고 구박받던 혜린 씨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나 잔인하군요. 시아버지와의 끔찍한 밤, 그리고 며칠 뒤 이어진 남편과의 잠자리. 시기가 너무 가까워서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미칠 것 같아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도 못 내고 울었어요. 기뻐해야 할지 죽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를 그토록 원했는데 이 아이가 시아버지의 핏줄일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테스트기를 비닐에 꽁꽁 싸서 버리고 모른 척 했는데 입덧이 시작됐어요. 공장 기름 냄새만 맡으면 토하고 집에서 밥 냄새만 나면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눈치 빠른 시어머니가 그걸 놓칠 리 없죠. 어느 날 화장실 문 앞을 막아서고 물으셨어요. 너 혹시 애 들어섰냐? 저는 사색이 돼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테스트기
두 줄 나왔어요. 라고 기어 들어가듯 말했죠. 그때 시어머니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잠시 멍하니 있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셔서는 제 어깨를 덥석 잡으셨어요. 4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때리려는 게 아니라 기뻐서 만지신 건요. 진짜냐? 너 거짓말 아니지? 제가 맞다고 하니까 갑자기 180도 돌변하셔서 마당으로 뛰쳐나가 춤을 추듯 소리치셨어요. 아이고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네. 조상님이 도우셨어. 혜린이가 임신을 했대. 우리 집안 장손이야, 장손. 그때부터 제 신세가 바뀌었어요. 공장도 당장 그만두게 하시고 내 장손한테 공장 먼지 먹이면 안 된다며 집에만 있게 하셨어요. 비싼 보약에 맛있는 음식에. 심지어 영상통화로 남편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야, 이놈아, 네 처가 임신해서 우리 집안 장손을 품었는데 넌 밖으로만 놔둘래? 돈 많이 붙여라. 내 며느리 몸보신 시켜야 한다. 남편도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울먹거렸어요.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죠. 단 한 사람, 시아버지만 빼고요. 정말 기가 막힌 희비극이군요. 성녀에서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축제인데 시아버지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본인의 죄를 알 텐데요. 시아버지는 제 임신 소식이 알려진 날부터 저를 피해 다니셨어요. 제 눈을 못 쳐다보세요. 밥도 허겁지겁 드시고 나가버리시고 집에서 술도 안 드세요. 그런데 가끔 시장에서 과일이나 소고기를 사오셔서 식탁에 슬그머니 올려놓으세요. 직접 주지는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먹여라 라고 하시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시애비가 드디어 철들었다. 장손 본다니까 끔찍이 챙기네 라며 좋아하세요. 어머님이 깎아주시는 그 과일. 저는 먹다가도 구역질이 나서 몰래 버렸어요. 그 사람이 사온 걸 먹으면 뱃속의 아이가 더러워질 것 같아서요. 그건 할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범죄자의 죄책감이자 입막음이겠죠. 혜린 씨는 지금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주연 배우는 혜린 씨와 시아버지, 관객은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시어머니. 하지만 혜린 씨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그 공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저는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지쳐요. 어머님이 태동을 느껴보겠다고 제 배에 귀를 갖다 대고 아이고 우리 장손 할미다 할 때마다 저는 소름이 끼쳐서 미칠 것 같아요. 뱃속에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시아버지의 아이면 어떡하죠? 그럼 이 아이는 뭐예요? 제 자식인가요? 아니면 도련님인가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자식을 안고 손자라고 좋아하시는 꼴이 되잖아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폐륜이 어디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건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아버지를 닮았을까봐 그게 제일 공포스러워요. 눈매가 닮거나 웃는 게 닮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남편은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키울 텐데 사실은 자기 동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죽고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보러 왔어요. 저 이 아이 지워야 할까요? 낳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혜린 씨, 정말 잔인하고 무거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생명의 목숨, 남편의 행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추악한 범죄가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지우자니 다시는 임신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시어머니의 학대가 무섭고 낳자니 근친상간의 결과물일까봐 두려운
양쪽 다 지옥인 상황이죠. 하지만 혜린 씨,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덜 잔인한 쪽이어야 합니다.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렵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혜린 씨, 이 아이 낳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낳으셔야 합니다. 네? 교수님, 나으라고요? 만약 그게 시아버지 아이면요? 그 끔찍한 핏줄이면 어떡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그보다 더 무서운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혜린 씨는 이미 아이를 2번이나 잃으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혜린 씨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소리를 들으며 찢어졌던 가슴, 기억하시죠? 지금 혜린 씨 몸은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3개월 된 아이를 또다시 혜린 씨 손으로 지운다면 혜린 씨의 자궁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번에 수술을 하면 영구 불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나중에 혜린 씨가 남편과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을 때 영영 엄마가 될 수 없다면 그때 밀려올 후회와 죄책감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때야말로 시어머니 저주대로 진짜 성녀신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는 혜린 씨의 아이입니다. 죄 지은 건 시아버지지 뱃속의 아이가 아닙니다. 누구의 씨앗이든 혜린 씨의 피와 살로 키운 혜린 씨의 자식입니다. 짐승 같은 놈 때문에 죄 없는 내 새끼를 죽이지 마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되 지금 당장 그 평택집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단 하루도 그 집에서 시아버지와 같은 공기를 마시면 안 됩니다. 탈출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보내줄까요? 지금 저를 끼고 도는데 제가 강원도 친정으로 간다고 하면 귀한 장손을 총구석에서 어떻게 관리하냐고 반대하실 게 뻔해요. 보내줄 겁니다. 아니 제발 가달라고 할 겁니다. 지금 혜린 씨에게는 장손이라는 절대적인 인질이 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연기하세요. 아주 절박하게요. 어머니, 제가 예전에 유산을 2번이나 했잖아요. 요즘 이 집에서 자꾸 가위가 눌려요. 입덧도 너무 심하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러다 또 아이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마음 편하게 강원도 친정 가서 엄마 밥 먹으면서 요양하고 싶어요. 건강한 손자 낳아서 안겨드릴게요. 손자를 잃을 수도 있다.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벌벌 떨 겁니다. 만약 억지로 붙잡아 뒀다가 혜린 씨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원망을 다 들어야 하니까요. 그분에게 며느리는 중요하지 않지만 장손은 목숨보다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보내줄 겁니다. 강원도 친정으로 가세요. 가서 그 더러운 시아버지와 물리적인 거리를 두세요. 안전한 곳에서 마음 편하게 먹고 자면서 아이만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친정으로 도망칠게요. 엄마 품으로 갈게요. 그런데 교수님, 제일 무서운 게 남았어요. 남편이요.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속이는 게 너무 미안해서 평생 죄책감 갖고 살 것 같아요. 혜린 씨, 제 눈 보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무덤까지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건 남편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살리는 겁니다. 타국에서 고생하는 남편에게 당신 아버지가 술 취해서 나를 강간했고 이 아이가 당신 동생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당장 귀국해서 아버지를 칼로 찌르거나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풍비박산 나겠죠. 그게 누구를 위한 진실입니까? 진실이 항상 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이 독약이 됩니다. 혜린 씨의 침묵은 거짓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희생입니다. 이제부터 혜린 씨 머릿속을 세뇌시키세요. 이 아이는 내 남편의 아이다. 법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사랑하는 내 남편의 핏줄이다. 그게 혜린 씨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진실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서 시아버지를 닮으면 어떡하죠? 그 불안감은 어쩌죠? 유전자는 복잡합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를 닮는 건 격세 유전 거스 이전이라고 해서 아주 흔한 일이에요. 시아버지 핏줄이 아니라
남편 핏줄이어도 할아버지를 닮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혜린 씨의 마음이에요. 혜린 씨가 불안해하면 아이가 눈만 깜빡여도 시아버지가 보일 겁니다. 하지만 혜린 씨가 굳게 믿으면 우리 아버님 닮아서 장군감이네 하고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혜린 씨가 흔들리면 이 가정은 끝장입니다. 하지만 혜린 씨가 뻔뻔해지면 모두가 삽니다. 강한 엄마가 되세요.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는 순간 모성애가 그 모든 두려움을 덮어버릴 겁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네, 교수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 새끼를 또 죽일 순 없어요. 지옥이라도 내 새끼랑 같이 걸을게요. 강원도 친정으로 갈게요. 가서 우리 아기 지킬게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입 다물게요. 이 아이는 제 남편 아이예요. 꼭 그렇게 믿고 살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혜린 씨는 피해자지만 이제부터는 아이를 지키는 강한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9개월 동안 친정에서 몸도 마음도 회복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겁습니다. 혜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나 가정사가 아닙니다. 이건 고발장입니다. 먼저 58세 시아버지라는 작자, 술에 취해서 그랬다, 심신미약이다. 웃기지 마십시오. 술은 그저 핑계일 뿐입니다. 술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숨어있던 더러운 욕망과 악마성이 술을 빌려 튀어나온 겁니다. 아들이 없는 틈을 타 며느리를 보호하기는커녕 며느리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이는 짐승도 안 할 짓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폐륜입니다. 그리고 혜린 씨의 시어머니, 칼로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말로 사람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성녀, 독한 나무, 이 모진 말들이 혜린 씨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고 결국 혜린 씨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낡은 집착이 며느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었고 결국 본인은 남편의 자식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손자라며 안고 기뻐하는 비극적인 광대꼴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때로는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 중 하나를 고르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옥과 더 끔찍한 지옥 중에서 선택을 강요합니다. 혜린 씨에게는 2개의 지옥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우고 평생 죄책감과 불임의 공포 속에 사는 지옥. 아이를 낳고 평생 비밀을 안고 사는 지옥. 저희는 그 중에서 그래도 생명이 있는 쪽을 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비록 지옥불 속이라도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작은 생명이 있다면 엄마는 그 불길을 견뎌낼 수 있으니까요. 모성애는 그 어떤 비극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혜린 씨가 강원도 친정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에 계신 남편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를 혼자 두지 마세요. 때로는 돈보다 당신의 존재가 아내에게는 유일한 방패막이 됩니다. 오늘 황혼의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